안녕 얘들아. 이번 시간에는 줌달 기준으로 11장에 있는 3절만 볼 거예요. 용해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랑 챕터 16 용해도 평형과 차기운 평형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 줌달에서 얘기하고 있는 용해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세 가지예요. 그 중에서도 선생님이랑은 기체의 용해도에 영향을 주는 것들만 살펴볼 거고 구조적 영향, 그리고 압력 영향, 그 다음에 온도 영향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보면 like, dissolve like라고 돼 있는데 이거 우리 끼리끼리의 법칙이라고 한다, 그치? 그래서 극성이 잘 녹고 무극성이 잘 녹더라 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극성과 무극성이 아예 안 섞이느냐? 그건 아니에요. 물론 에너지적으로 엄청 안정해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극성과 무극성 사이에도 약한 상호작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녹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분자간 힘 배웠잖아요. 이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 사이에는 어떤 힘이 가능할까? 그치? 극성은 쌍극자라고 할 수 있다, 그치? 쌍극자와 그 쌍극자로 인해서 유발되는 유발 쌍극자 힘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O2나 CO2, N2 같은 것들이 물에 녹긴 녹거든요. 그 이유가 유발 쌍극자 힘, 쌍극자 유발 쌍극자 힘 때문에 안정화돼서 녹는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 용해될 때 보통 3스텝을 하잖아요. 첫 번째 스텝 1에서는 어떤 거 있었지? 그치? 일반적으로는 용매 사이에 인력을 끊는 과정이 있었고, 스텝 2는 용질과 용질 사이에 인력을 끊는 거. 그리고 스텝 3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용매와 용질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보통은 얘가 발열 반응이고 이 앞 두 과정이 흡열 반응이기 때문에 이 세 과정의 합이 음수일수록 잘 녹는다고 했었어요. 근데 기체의 경우에는 사실 용질과 용질 사이에 인력을 끊을 필요가 있을까? 이미 기체상은 끊어져 있잖아. 그래서 이럴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보통 기체의 용해 반응은 발열 반응입니다. 안정화되는 게 더 커서. 그래서 이렇게 구조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요. 이거 말고 예를 들면 NH3 같은 애들은 대표적으로 수소결합을 할 수 있는 극성 분자들이잖아. 이 아이들은 물에 잘 녹을 수 있어서 실제로 보면 여러분 암모니아수 농도 보면 한 35%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조적으로 할 때는 극성과 극성, 무극성과 무극성 해서 분자 간 상호작용을 생각하면 기체의 용해도를 조금 예측하기 쉬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압력의 영향인데 보통 이제 압력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상태는 기체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체나 액체는 압력이 높아진다고 해서 용해도가 그렇게 막 크게 달라지진 않고요. 기체 같은 경우에는 압력이 높아지면 당연히 용액 위에서 세게 누른다고 생각해봐. 그럼 용액 속으로 기체가 잘 녹아 들어가겠죠. 그래서 보통은 압력이 높아지면 기체의 용해도가 굉장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선생님과 그림을 함께 볼 건데 이거 줌달에 있는 그림이고요. 11.6번 그림입니다. 지금 보면 A번 볼게요. 여기 기체성 용질이 있고요. 기체성 용질이 이 용매에 녹아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글을 더 읽어보면 기체성 용질이 용액 속에 있는데 평형을 이루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확인해보면 용해되는 지금 입자수와 밖으로 빠져나가는 입자수가 같은 게 보이죠. 그래서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가 지금 같습니다. 평형 상태고요. 근데 이 평형에서 어떤 걸 할 거냐면 갑자기 압력을 높여줄 거예요. 그럼 더 이상 평형 상태가 아니게 된다, 그치? 그래서 순간적으로 압을 확 가하게 되면 기체상 용질이 순간적으로 빠르게 용액 속으로
용해되게 되겠죠. 그러다가 시간이 더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이렇게 빠져나온 입자의 수도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무엇에 도달하게 되겠더라? 다시 평형에 도달하게 되겠더라. 그래서 지금 비교해보면 그 전과 후에 용액 속에 들어가 있는 기체의 입자 수가 달라진 게 보이죠. 그래서 압력이 증가할수록 이 입자가 나타내는 용액 위에 있는 입자가 나타내는 압력이 클수록 기체의 용해도가 증가한다는 걸 이제 누가 발견했느냐? 바로 헨리가 실험적으로 발견했다는 겁니다. 헨리 법칙은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줌달 혹은 에킨스 화학의 원리에서는 이렇게 용해도, 농도항으로 나타내는 용해도는 헨리 상수 곱하기 용액 위에 있는 그 기체의 부분압에 비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농도항을요, 몰 분율로 바꿔서 이렇게 간혹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꼴이지 않니? 이 KB를 다른 걸로 치환하면, 그쵸? 얘는 PB 스타로 치환하면 바로 라울 법칙이었죠.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면 C는 기체의 용해도고 이때 단위는 몰 농도다. P는 용액 위에 있는 기체 용질의 부분압입니다. 전체 압력이 아닙니다. 그리고 KH는 헨리 상수다. 이것은 기체나 용매나 온도에 따라 달라지는 값이다. 그리고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헨리 상수 단위가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헨리 법칙 한번 살펴보자면 이 영국의 화학자 윌리엄 헨리가 농도가 낮은 실제 용액의 경우에는 용질의 증기압력이 몰 분율에 비례하기는 하지만 그 비례상수가 순수한 상태에서의 증기압과 같지 않다는 걸 실험으로 밝혀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이상용액이면 그때 그 그림 했었죠. 이 그림. 자, A와 B가 있어요. A와 B가 이상용액을 만들면 A와 B 둘 다 무엇을 만족해야 한다? 그치. 라울 법칙을 만족해야 하더라 라는 건데, 실제 용액에서는 우리가 용매, 용질, 용매, 용질 사이의 인력이 다르니까 양의 편차도 일어나고 음의 편차도 일어났었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기체상 용질에 대해서 라울 법칙을 만족하지 않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어떤 B라는 물질을 한번 봅시다. B가 몰 분율이 굉장히 진할 때, B로 거의 순수할 때는 당연히 라울 법칙을 만족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 부분에서는 라울 법칙 만족하는 거 보이죠? 근데 지금 보면 B가 A라고 합시다. 다른 A에 소량 녹아져 있을 때는 A에 가득 둘러싸인 상황이잖아. 그래서 보통의 B와는 상황이 달라요. 그래서 라울 법칙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벗어나게 되는데, 이 벗어나는 선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직선성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쭉 연장을 해봤을 때 나오는 상수가 KB였고, 이렇게 농도가 낮을 때 몰 분율에 비례하기는 하지만 어떤 다른 비례상수에 비례해서 이렇게 직선성을 나타내더라 라는 게 헨리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때 헨리 법칙을 만족하는 용질은 헨리 법칙을 만족하고 용매는 라울 법칙을 만족하는 용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상용액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상적 묽은 용액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이건 참고로 하시고요. 어쨌든 이 헨리 법칙 같은 경우에 용질에 대한 법칙이고요. 용질이 굉장히 소량 녹아 있을 때 잘 적용되는 법칙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헨리 법칙 보면 지금 단위 보면 몰퍼리터 그리고 기압의 역수죠. 이게 용해도가 헨리 상수 곱하기 어떤 용액 위에 있는 기체상의 부분합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B의 용해도라고 보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이 압력항이 넘어가면 당연히 단위가 이렇게 나오는 거 이해되죠? 그래서 이 헨리 법칙, 헨리 상수가 클수록 용해도가 높다고 볼 수가 있고요. 한번 보면 지금 얘랑 얘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아르곤이 있고요. 지금 헬륨이 있어요. 그리고 네온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헨리 상수는 누가 더 컸냐? 지금 아르곤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네온, 그 다음에 헬륨이죠. 이거 왜 그럴까? 그치. 얘는 얘보다 크기가 굉장히 크죠. 이거밖에 안 되잖아. 근데 크기가 클수록 우리가 뭐가 잘 된다고 했을까? 그치. 편극이 잘 돼서 유발 쌍극자 힘이 더 커지는 겁니다. 우리 이거 1학기 때 수업했다 그치? 그래서 헨리 상수가 큰 게 보이고요. 지금 보면 산소와 질소의 경우에도 산소가 더 분자량이 크니까 헨리 상수가 큰 게 보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용해도를 대략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수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작네요. 그쵸? 그리고 당연히 헬륨보다도 작습니다. 그래서 이 값은 외울 필요 없고요. 이런 경향성들을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헨리 법칙을 다시 정리하자면 헨리 법칙은 이 용질에 관한 법칙이고요. 용질의 몰 분율이 0에 가까울수록 잘 맞는 극한 법칙이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있어요. 어떨 때 잘 들어맞냐면 용매에서 해리되지 않거나 반응하지 않을 때 잘 맞아요. 예를 들면 이 NH3 같은 경우에는 물에 녹아서 암모늄 이온을 만들죠. 그리고 탄산, CO2 같은 경우에도 물에 녹아서 탄산을 만들어요. 염화수소 기체는 물에 녹아서 이렇게 해리가 잘 되죠. 그리고 헤모글로빈도 생각해 볼까요? 헤모글로빈도 산소와 만나서 이렇게 산소를 가진 채로 분자가 변형된다, 그치?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화학 반응을 하거나 해리가 잘 되기 때문에 해리가 되면 이쪽으로 평형이 쏠리겠죠. 부가적인 반응이 있으니까. 그래서 더 잘 녹게 됩니다. 그래서 헨리 법칙에서 살짝 벗어나게 되고요. 헨리 법칙은 이제 반응이 잘 안 일어나는 거, 용액이 됐을 때 해리되지 않는 거, 그리고 용질의 몰 분율이 작을수록 잘 맞는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한번 볼 건데요. 한번 볼게요. 많이 헷갈리는 거라서 실어놨어요. 자, 일정량의 액체에 녹는 기체의 부피는 압력과 관계없이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보통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 압력이 높아졌어요. 그럼 용해도가 높아집니다. 잘 녹겠죠? 농도가 높겠어. 그럼 이 용액 속에 용해된 기체의 부피는 커지느냐? 정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보면 압력이 높아질수록 그 기체가 잘 녹는 건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기체의 부피가 커지는 건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압력을 2배로 했어. 그러면 용해되는 기체의 양도 2배가 되죠. 근데 우리가 얘가 2배가 되고 얘가 2배가 됐어. 그럼 얘는 어차피 그대로가 된다, 그치? 상쇄가 돼요. 늘어난 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부피는 변하지 않고 일정한 값을 가진다. 그래서 압력이 높다고 해도 이 액체 속에 녹는 기체의 부피는 일정하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단 전제 조건이 액체의 양이 같을 때. 당연히 액체의 양이 달라지면 달라질 수 있겠죠. 용해도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온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체의 용해 과정은 발열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온성 고체처럼 그 고체 용질 경우 이온과 이온을 서로 인력을 끊어내야 하잖아요. 근데 기체는 이미 인력이 잘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끊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스텝 2에 대한 에너지가 부가적으로 필요하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전체 에너지가 발열이 돼서 온도가 높아질수록 당연히 발열 반응이니까 용해도가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밑에는 헨리 법칙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 두 문제는 줌달 연습 문제고요. 줌달 연습 문제 중에 어떤 거를 실어 온 거냐면, 잠시만요. 지금 보면 이거네요. 57이랑 58번입니다. 그래서 위에 게 57번이고요. 밑에 게 58번 문제입니다. 11장에서. 그래서 영어가 어렵다고 생각하면 이 한글 번역본 참고해서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이 밑에는 하이탑 개정전 문제인데 아마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예전에 수능형 문제에서 따온 겁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문제가 좀 많죠. 얘 같은 경우에는 얘도 수능형 문제에서 따라왔고요. 얘는 실제 수능 기출 문제입니다. 그리고 얘도 수능 특강에서 따온 건데 여러분이 지금 한번 멈추고 헨리 법칙 잘 정리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풀어봤나요? 그러면 선생님이랑 답 한번 맞춰볼 건데 일단 영어 해석부터 할게요. 지금 보면 0도씨 조건입니다. 그쵸? 0도씨고 지금 보면 0도씨일 때 물에 녹을 수 있는 질소의 양이 8.2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모리래요. 그리고 물 위에 이 질소의 부분압 같은 경우에 0.790 기압이었다. 이때 헨리 상수를 구하시오 라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때 물 위에 있는 질소의 부분압이 1.10일 때 용해도를 구하시오가 두 번째 문제라고 보면 되겠네요. 여기 보면 헨리 법칙에 대한 공식을 줬네요. 그쵸? 그냥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2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몰이 헨리 상수 곱하기 이때의 부분압이 0.790이에요. 이거 계산기 두드려 보면 K가 1.0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고요. 몰 퍼 ATM이 나옵니다. 그럼 이걸 바탕으로 이제 1.10 기압일 때 용해도를 계산하면 되죠. 그러면 이거 곱하기 1.10을 해주면 용해도가 나오겠네요. 그쵸? 그렇게 되면 답이 얼마 나오느냐면 1.1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이 나옵니다. 그래서 분압이 증가하면 여기서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건 N2의 분압이에요. N2의 분압이 증가했더니 용해도가 8.2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에서 1.1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으로 증가한 걸 볼 수가 있죠. 자, 두 번째는 이제 단위 환산이 필요합니다. 지금 보면 얘가 헨리 상수가 기압 단위로 주어져 있어요. 그쵸? 근데 지금 토르죠. 그래서 이거 단위 환산이 필요하고요. 지금 보면 760분의 120 기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용해도를 구하라고 돼 있고요. 이거 곱하기 주어진 헨리 상수가 1.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 퍼 ATM이기 때문에 이거 구하면 2.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몰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체의 용해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굉장히 농도가 낮은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기체가 굉장히
리터에 지금 미리몰이 녹은 거예요. 굉장히 소량 녹았을 때 헨리 법칙이 잘 적용하더라. 그리고 이렇게 O2나 N2 같은 무극성 기체에 대해서 더 잘 적용되더라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볼 건데, 다음 문제는 산소의 압력을 변화시켰을 때 지금 일정한 온도, 물 1리터라고 조건이 나와 있고요. 그때 용해되는 산소의 부피와 질량을 나타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산소의 부분압이 높아질수록 질량이 높아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일정 양의 액체에 대해서 분압을 변화시켜서 질량을 변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용해되는 산소의 부피는 일정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물 5리터에 대해서 어항에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산소의 부피와 질량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대기압이 1기압이고 공기 중의 산소는 20% 존재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분압에 따라서 질량이 비례하겠죠. 1기압일 때 지금 0.0434g이 녹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5분의 1기압일 때는 이것보다 5분의 1배 되겠죠. 그리고 지금 보면 얘 처음에 1리터였죠. 근데 5리터로 5배 물이 증가하면 그만큼 녹아들 수 있는 산소의 양도 5배 증가할 거니까 결국 0.0434g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부피는 액체의 총 부피가 달라졌기 때문에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리터일 때 30.4리터였으니까 5리터일 때는 5배 한 152.0ml가 되겠죠. 이 밑에 문제는 여러분 풀어보시고요. 26쪽 마지막 문제와 27쪽은 선생님이 클래스룸에 풀이집을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챕터 16 용해도와 차기온 평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기 용해도와 관련된 평형에서는 용해도 곱상수 기억나죠? 그래서 솔루빌리티 프로덕트 이온 곱상수 해서 우리가 많이 다뤘었는데요. 그 전에 용해도를 우리 보통 3가지로 나누거든요. 그 기준 잠깐만 보고 갈게요. 이 기준은 사실 외울 필요는 없는데 우리 참고로 한번 해봅시다. 우선 25도씨가 기준이고요. 이때 쓰는 용해도는 몰퍼리터보다는 그램퍼리터로 지금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램퍼리터로 잡고 있고요. 보면 가용성은 25도씨에서 용해도가 10g/리터 이상인 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되게 많이 강조했는데 어떤 이온들이 들어가면 보통 가용성일까요? 바로 1쪽인 나트륨 혹은 칼륨 혹은 암모늄 이온 혹은 질산 이온이 포함되어 있는 염은 앙금을 잘 생성하지 않고 가용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로 다룰 것은 바로 이 난용성 염인데요. 25도씨에서 0.1g/리터에서 10g/리터 정도,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아이들을 다룰 겁니다. 그래서 용해도 곱상수라는 것은 바로 이 난용성 염의 평형과 관계된 상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불용성은 0.1g/리터 이하인데 사실은 이렇게 잘 안 녹게 되면 평형에 관계하는 화학쪽이 굉장히 많아져요. 주변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화학 평형이 엄청 복잡해지고요. 우리는 불용성 염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난용성 염의 평형에 대해서 다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용해도 곱상수는 뭐냐? 아까 이야기했듯이 난용성 염과 관련된 평형상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우리 1학년 때 봤던 건데요. 자, 용해도는요, 우리가 보통 여러 가지 단위가 있죠. 여러분 중학교 때 보면 용매 100g당 녹을 수 있는 최대 용질 그람수라서 보통 물을 많이 쓰니까 그람 퍼 물 100g 쓰기도 했고요. 앞에 나온 대로 용질 그람 퍼 용액 부피 그람 퍼 리터 쓰기도 하고, 혹은 많이 쓰는 거 몰 퍼 리터 쓰기도 합니다. 자, 용해도는 평형 위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요인을 변화시키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NaCl 같은 경우
증류수에 녹였을 때와 HCl에 녹였을 때 용해도가 같나요? 만약에 온도가 같다면? 다르죠. 그래서 여기 공통이온을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 달라지고요. 혹은 물을 더 부어서 농도를 변화시켜도 용해도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용매 100g당 이렇게 딱 정해줬잖아요. 근데 용매를 더 부어서 농도가 달라지면 당연히 용해도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용해도는 평형 위치라서 농도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고 용해도곱 상수는 말 그대로 뭐예요? 그쵸. 평형 상수라서 오직 뭐에만 의존한다. 바로 온도에 의해서만 의존하고 온도에 따라 한 값만 가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AgCl의 용해도 곱상수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얘는 녹아서 은이온과 염화이온을 생성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 아이 같은 경우 평형상수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우리 지난번에 배웠다, 그치? 얘 원래는 AgCl, 여기서 A는 활동도고요. 곱하기 Ag 플러스 ACl 마이너스다. 근데 우리 순수한 고체의 활동도는 그치 1이라고 했고, 우리가 이상용액이라고 가정하면 이거 그대로 그냥 이온의 농도곱으로 나타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평형상수식의 고체가 나타나요? 나타나지 않아요?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과량의 AgCl이 녹아서 평형이 됐어. 평형이 이루어졌단 말이야. 여기에 AgCl을 추가한다고 해도 평형이 이동한다, 이동하지 않는다? 이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체의 양이 용해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고체의 양이 많아지면 당연히 표면적이 넓어지니까 용해의 속도가 빨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석출 속도 또한 2배 빨라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평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되어 있는 과량의 고체를 넣으면 이거 처음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증류수에다가 AgCl을 과량으로 넣었어. 그럼 초반에는 뭐가 활발하게 일어나겠어요? 그쵸? AgCl의 용해가 나타나겠죠. 언제까지? 그래요. 반응지수가 용해도곱 상수와 같아질 때까지 이루어지겠다. 그쵸? 근데 만약에 남은 고체가 없이 다 녹아버렸어. 그럼 그런 경우에는 용해도는 KSP에 제한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직 K보다 훨씬 작은 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녹일 수 있겠죠. 이게 용해도곱 상수의 기본적인 개념이었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평형에 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었는데 제일 많이 묻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걸 지금 같이 풀어볼 건데요. 여기 보면 줌달 추가 연습 문제 98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지금 보면 우리가 평형에 관해서 풀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지금 보면 줌달 예제 16.6번을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면 질산 마그네슘이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몰인 질산 마그네슘이 150ml 있었고요. 그 다음에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몰인 NaF가 250ml가 있었어요. 얘네 둘을 섞었을 때 평형에 도달하겠죠. 그때 Mg와 F-의 농도를 구해라 라고 했는데 일단 뭐부터 봐야 할까요? 그치, 이 두 개 섞었을 때 내가 평형인지 평형이 아닌지 보려면 항상 Q의 크기를 비교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Q보다 K가 크면 얘는 아직 정반응이 더 일어나야 하니까 다 용해될 것이고요. 반대로 Q가 K보다 크다 이러면 석출이 될 겁니다. 만약에 같으면 평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초기 농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이 경우에는 마그네슘이 한계 반응물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풀었느냐? 자, 1번. 자, Q와 K의 관계를 파악해. 그래서 얘가 용해가 될지 석출이 될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다 반응을 하고
어떻게 하느냐? 100% 다 앙금이 됐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X만큼 녹아서 이 녹은 X만큼 용해가 될 거고 이것의 곱이 KSP를 만족한다 하고 풀었죠. 근데 질문이 많았던 게 뭐냐면 선생님 그냥 초기 농도에 그냥 빼면 안 돼요? 빼서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질문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풀어도 돼요. 지금 추가 연습 문제에 나온 것처럼 초기 농도에 그냥 Y만큼 빼서 이게 평형 농도가 되는 거죠, 이번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곱하기 2 전체의 제곱이 이게 KSP가 돼야 하는 거죠. 둘 다 나오긴 해요. 근데 보면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식이 더 복잡하게 돼요. 그리고 근사를 하기가 되게 애매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풀기보다는 계산을 위해서 이렇게 먼저 100%다 침전됐다 생각하고 녹아 나온다고 이렇게 반응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화학에서는 근사를 적절히 쓸 줄 알아야 여러분이 계산할 때 헤매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조금 더 빨리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연습 문제는요. 이거 우리 1학년 때 한 적 있어요. 지금 보면 몰퍼리터에 해당하는 용해도를 구해라. 자,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될까? 여기 보면 산염기 성질은 무시하라 돼 있고, 자, 얘는 녹아서 PB 2+랑 두 개의 I-가 생성되겠네요. 같은 양만큼 용해가 되겠죠? 우리 이렇게 쓰니까 얘가 네모만큼 있었어. 그러면 마이너스 X만큼 용해가 되고 이게 용해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X, 그 다음에 플러스 2X가 될 거예요. 그러면 얘는 4X 세제곱이 KSP를 만족해야 하고 1.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이 되겠죠. 그래서 X를 구하면 몰 용해도를 구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카드뮴, 탄산카드뮴, 그 다음에 인산 스트론튬에 대한 용해도도 여러분 구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구해보시고요. 선생님이 밑에 거까지 해서 답은 한꺼번에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 연습 문제 81번은 선택적 침전이랑 조금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 먼저 이론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같이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앞에 지금 보면 28쪽에 우리가 기본 용해도에 대해서 알아본 거예요. 그러면 29쪽에 용해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살펴볼 건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공통이온 효과입니다. 자, 공통이온 효과는 말 그대로 공통되는 이온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KSP에 관여된 화학종이 녹아 있을 때 용해도가 감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래프 아마 작년에 본 적 있을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보면 AgCl을 어느 곳에 녹였느냐에 따른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선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Q와 K가 같은 지점이에요. 이 점에서의 Ag와 Cl의 곱이 KSP가 되는 거고요. 당연히 얘는 1가이온, 얘도 1가이온이기 때문에 서로 같은 농도에서 농도 곱을 하면 KSP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곡선은 다 Q와 K가 같은 지점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 점이나 이 밑에 있는 이 점들은 다 어디에 해당할까? 그치, 곱이 지금 보면 Q가 K보다 작은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아직 용해가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곡선 위에는 Q가 K보다 큰 지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영역에서는 석출이 일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케이스를 볼 건데 첫 번째는 AgCl을 4.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몰 질산은에 녹였을 때 볼 겁니다. 이미 은 이온이 4.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만큼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곡선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온도가 일정해.
뭐가 일정할까 그러면? 그치? KSP가 일정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은이 먼저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KSP에 도달하려면 조금만 이온화되어도 이렇게 KSP를 만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직선의 폭이 순수할 때보다 길이가 짧은 걸 볼 수 있죠. 두 번째는 AgCl을 마찬가지로 4.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몰 NaCl에 녹인 겁니다. 그럼 이 역시도 이미 Cl이 4.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만큼 미리 녹아져 있었어. 그러면 Q와 K가 같아지기 위해서 이 점에서 조금만 용해되어도 K에 근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통이온이 들어가 있을 때에는 공통이온이 녹아져 있을 때에는 이렇게 난용성염의 용해도가 감소한다더라를 그래프로 살펴본 겁니다. 또 하나는요, 바로 pH가 용해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보통 어떤 거냐면 이 난용성염에서 보통 야경기 혹은 OH-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을 때 pH가 용해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산화물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녹아서 OH- 내놓자. 그럼 어느 용액에서 잘 녹겠어요? 그쵸? 산성수용액에서 훨씬 잘 녹게 되겠더라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 지금 산성인 상태에는 H3O 플러스가 풍부한 상태다, 그치? 그러면 녹아 나온 OH가 바로 H3O 플러스와 반응해서 중화 반응을 일으키므로 평형이 녹는 방향 쪽으로 이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 이렇게 되겠죠. 밑에 있네요. 근데 OH가 얘랑 만나서 이렇게 되는 거. 이때 평형상수는 10의 14승이니까 굉장히 크다, 그쵸? 그래서 산이 풍부하면 이 반응이 촉진되니까 반응이 정반응으로 촉진이 되겠다. 그러면 용해도는 증가하겠다라는 겁니다. 탄산염이나 아황산염, 황화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산 어떤 아이예요? 야겸기죠. 얘도 마찬가지고요. 얘도 야겸기입니다. 얘 보면 황화수소가 약산이잖아요. 약산의 짜겸기니까 약한 염기죠. 그래서 야겸기가 야겸기를 포함하고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CA, CO3가 있다. 근데 여기 산이 풍부한 상태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 H2CO3 해서 탄산 만들고요. 그 다음에 CA2 플러스 H2O가 되겠네. 그쵸? 지금 이렇게 하면 맞겠네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S-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질산을 넣으면 가라앉는 침전 반응이 생기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반응이 이렇게 촉진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밑에 보면 염기성염의 용해도, 이 경우도 마찬가지. 지금 HF 같은 경우에는 약산이다, 그치? 그래서 이 약산의 짜겸기인 F-도 야겸기예요. 그래서 산이 풍부한 상태에서는 HF를 만들기 때문에 이쪽으로 반응이 촉진되고 그래서 용해도가 높아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pH에 따라 이렇게 용해도가 높아질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망의 바로 선택적 침전입니다. 위의 케이스는 뭐냐면 한 가지 난용성염에 대한 평형이었어요. 근데 이번엔 뭐냐? 두 가지 난용성염에 대한 거예요. 보통은 이 경우에는 양이온이 다양하고요. 특정 음이온을 넣어서 특정 양이온을 침전시키는 반응입니다. 이거 1학년 때 우리 엄청 고생했다, 그치? 그래서 이때는 공통적인 음이온이 필요할 거고요. 이 음이온을 가지는 만약에 A, B, S가 있고
다른 걸로 해볼까요? C, B, S가 있다. 이 두 개는 B와 B라는 음이온으로 모두 난용성염을 만드는데 이때 조건이 있어야겠죠. 얘가 KSP1이야. 얘가 KSP2야. 그럼 이 둘의 차이가 굉장히 어떻다? 많이 나야 한다. 보통 한 10에 마이너스 4승 정도는 돼야 아마 좀 분리가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용해도 차이가 많이 나는 공통된 난용성염을 공통된 음이온으로 난용성염을 만들 때에는 이렇게 선택적으로 침전을 시킬 수 있다더라 라는 겁니다. 그럼 간단한 예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예시를 볼 건데요. 지금 보면 은과 납은 모두 Cl과 난용성염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은과 납이 모두 0.1몰일 때 은은 거의 침전하고 납은 모두 침전되지 않고 남을 수 있는 염화 이온의 농도 조건을 찾으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이 두 개씩을 딱 자세히 봅니다. 자, KSP가 나와 있네요. 지금 보면 얘는 마이너스 10승, 얘는 마이너스 4승이 돼 있어요. 그럼 누가 먼저 침전을 할까라는 거죠. 바로 K가 어떨수록 작을수록 빨리 반응지수가 K와 같아지겠죠. 그래서 KSP가 작을수록 먼저 침전이 가능합니다. 그럼 누가 먼저 침전이 되겠느냐? AgCl로 먼저 Ag가 침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Cl을 계속 넣다 보면 PbCl2가 생길 겁니다. 그럼 우린 뭘 해야 하느냐? Cl 농도의 범위를 잡아야겠죠. Cl 농도의 범위를 잡을 거면 Ag 플러스와 AgCl을 형성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크면서 PbCl2를 형성할 수 없을 만큼 Cl2가 작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사실 옥스토비에서 들고 온 거거든요. 책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지금 보면 이런 겁니다. 일단 납은 침전이 되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면 납은 Q가 K보다 작아야만이 용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KSP식을 보면 이거죠. 지금 이거 초기 농도를 Q라고 합시다. 그럼 얘가 뭐보다 작아야 하냐면 KSP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면 얘가 처음에 우리가 0.1몰이라고 주어졌고 얘 지금 보면 2.4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4승이라 돼 있죠. 그러면 Cl 마이너스는 어떻게 되느냐? 뭐보다 작아야 한다? 루트 2.4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보다 작아야 한다. 이런 결론이 나오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거 구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죠? 두 번째로는 AgCl이 다 침전이 돼야겠죠. 그래서 AgCl이 침전되는 Cl-의 조건을 볼 건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일단은 Q가 K보다 크면 석출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 농도를 구해도 돼요. 근데 이 농도를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Q니까 Ag 플러스고 Cl 마이너스고 K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이잖아요. 얘가 근데 0.1몰이라고 픽스가 돼 있어. 그럼 Cl 마이너스는 사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이상이면 침전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되면 이제 침전을 막 시작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0.049 앞에서 구해줬던 이 범위를 한번 넣어주는 거예요. 넣어주게 되면 얼마가 나오느냐? Ag가 3.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만 남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Cl 마이너스 농도를 0.049몰로 유지시켜줬을 때. 그래서 이 정도면은 초기 농도 중에 굉장히 많은 양이 침전이 된 거니까 분리가 잘 됐다. 그래서 Cl 마이너스의 경우 Cl 마이너스의 경우 0.049몰 정도의 농도를 유지시키면 굉장히 분리가 잘 되겠다라고 옥스토비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문제 조건에서는 어떻게 가냐면요. 이렇게 뭐 0.049 바로 넣어보진 않고요. 보통은 단서가 있는데 이렇게 초기 농도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 두 니켈과 구리가 99% 이상 차이가 나는 지점을 찾거나 혹은 뭐 99.9
이렇게 차이가 나는 구간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분 영어가 어려울까봐 연습 문제라고 돼 있는 건 다 줌달 거거든요. 지금 다양하게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화학의 원리 연습 문제인데 아마 잘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선택적 침전에서 구해야 하는 건 뭐냐면 어떤 게 먼저 처음에 침전이 되겠는가, 그리고 침전이 되려면 하나는 Q가 K보다 작아야 하고 하나는 Q가 K보다 커야 하고 그 다음에 두 사이의 농도가 어떻게 돼야 한다. 그런 조건들을 집어넣으면 여러분 잘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강의를 멈춰보고 한번 풀어보고요. 선생님이 여러분이 선택적 침전을 어려워할 것 같아서 조금 풀어본 다음에 오늘 이후 모든 반이 수업이 끝나면 이거에 대한 답지를 다 올려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아까 풀지 않고 넘어간 추가 연습 문제 81번 이거랑 지금 보면 여기 이 네 가지 문항이 있죠. 이거 한번 꼭 풀어보시고 선생님이 풀이 과정 올려줄 테니까 그럼 맞춰보시면서 자기 개념을 좀 똑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등교했을 때 간단하게 설명 다시 할 거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요. 1학년 때 했던 거니까 할 수 있다. 믿는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